군사회담 개최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은 국호를 적극 풀어서라도 반드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돈을 풀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던 과거와 달리 국민과 가계가 중심이 되도록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문했습니다. 전국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31만 명의 정규직 전환이 본격 추진됩니다. 우선 올해 10만 명 이상이 비정규직의 굴레를 벗을 전망입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에 기간제 교사를 포함해 12개 직군은 빠졌습니다. 이들 직군 종사자 사이에선 벌써부터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현재 국정상황실로 쓰이는 사무실에서 박근혜 정부 문건 500여 건을 추가로 찾아내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보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검토하고 보수농객 육성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지고 낮 기온이 35도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전북의 한 야산에선 풀을 베던 50대가 쓰러져 숨졌는데 열사병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환자를 직접 찾아가 돌보는 정부 사업이 저소득층의 의료복지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인 방문 간호사의 처우 개선 등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최악의 물난리 속에 유럽으로 외유성 연수를 떠났던 충북 도의원 중 2명이 귀국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지만 일부 의원의 막말 파문까지 터지면서 생난 민심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21년 만에 장관급인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고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개편됩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정부가 북한의 군사회담과 적식자 회담을 제의한 지 오늘로 나흘째입니다. 이 제안에 북한은 아직까지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사회담의 경우 우리가 제시한 날짜가 내일이어서 일단 내일 군사회담 개최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흥수 기자입니다. 제재와 대화 병행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지난 17일 정식으로 북한의 대화를 제의했습니다. 일체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을 7월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합니다. 정부는 군사회담을 제안하며 단절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복원해 답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 묵묵부답입니다. 설사 오늘 밤 긍정적인 답이 온다고 하더라도 대표단 구성 등 물리적인 준비 시간을 고려하면 내일 군사회담 개최는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정부는 회담을 제의하며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북한이 호응해 올 것이란 기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실현을 위한 고민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반응이 없는 상황에서 당장은 좀 더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리 측이 자발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같은 선제 조치를 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오늘 밤까지는 북한의 호응을 기다려보겠다며 별도의 입장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북한은 답변 대신에 오늘 노동신문에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논평을 실었습니다. 일단 대화의 여지는 남겨두면서도 동시에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북한이 우리 제의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 오늘자 6면에 실린 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외세와 함께 대북 압박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대결할 기도를 드러내면서 관계 개선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북한의 회담을 제의한 우리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우리 측의 군사 당국 회담과 적십자 회담 제의에 대해 간접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재와 대화, 압박과 접촉의 그 무슨 병행에 대하여 떠들며 관계 개선을 운운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추태이며 명백히 자기 기만이다. 북한은 그러나 회담 제의를 정면으로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은 묵묵부답을 통해 남북 대화 재개를 원한다면 대북 제재를 포기하는 정책 전환을 더 분명히 할 것을 우리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 세력의 대결 악패 청산이 남북 화해의 선결 조건이라거나 우리 정부의 용단을 촉구한 부분은 확성기 방송 중단이나 한미훈련 중단 같은 조치를 하라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지속적인 대화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대화에 대해 고자세를 보이는 것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의 목표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젠 기업이 아닌 사람 중심의 경제 정책을 위해서 경제 패러다임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새 정부 5년간 국가재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가재정 전략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수출 위주의 정책으로는 삶의 질도, 양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 중심의 경제를 강조했습니다. 경제정책의 중심을 국민과 가계에 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의 지향은 작은 정부가 아니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를 통해 가계소득을 높이고 내수 활성화가 경제 성장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앞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도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예산, 세제 등 정부의 주요 정책 수단이 일자리 지원에 맞춰지도록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평가도 일자리 중심으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100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여권 안에서 제기됐습니다. 조만간 세제 개편 논의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손승욱 기자입니다. 오늘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작심한 듯 정부의 100대 과제 수행에 재원 조달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 삼으며 증세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런 복지나 이런 부담을 하려면 국민들께서 그것도 지금 형편이 되는 척에서 조금씩 더 부담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이젠 좀 정직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 장관의 발언을 시작으로 증세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고 참석 장관 가운데 4명이 증세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증세 대상도 거론됐는데 대선 공약에도 포함됐던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방안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소득세율 최고 구간 정도는 조정하겠다는 의지도 밝혔고 또 법인세율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취지를 밝혔는데 논란이 계속되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다음 주 화요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증세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과세 구간을 하나 더 만들자며 증세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정청이 조만간 세제 개편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손승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기업을 포함한 852개 공공기관에는 모두 31만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들을 정규직으로 바꾸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올해 10만 명 이상이 비정규직의 굴레에서 벗어날 걸로 보입니다. 이강 기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주거 상담사로 일하는 이덕화 씨.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는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갱신 시기가 다가오면 늘 불안합니다. 불안하죠. 늘 이제 6개월마다 쓸 때 혹시 이제 갱신 계약이 안 되면 어쩌나. 이 씨 같은 공공부문의 기간제와 파견 용역 근로자 상당수가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달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올해에만 852개 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 명 중 10만 명 이상이 정규직이 될 전망입니다. 기간제는 가이드라인 발표 후 지체 없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여 가급적 금년 말까지 파견 용역은 현업체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부는 다음 달까지 정규직 전환 규모를 취합하고 9월 추진 일정을 마련한 뒤 소요 재원이 확정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규직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혀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희생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2단계로 자치단체 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 자회사, 3단계로 일부 민간 위탁기관 등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BS 이강입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서 12개의 예외 직군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기간제 교사와 학교 스포츠 강사 같은 비정규직 교원들입니다. 이들은 왜 대상에서 제외됐는지 박수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간제 교사와 강사 등 비정규직 교원들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법에 따라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처럼 법령이 채용 기간을 규정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기로 정부가 방침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기간제 교사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기간제 교사들을 두면 그런 안정된 교육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용 안정을 주장하며 최근 삭발까지 감행했던 학교 스포츠 강사들도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11개월 하고 나서는 또 저희가 또 12개월째 되는 달에는 고용보험센터를 가서 실업급여를 받고 또 직장을 구해야 되는 실정이고요. 비정규직 교원이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 건 정교사들의 반발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청년 일자리를 뺏는 것이란 비판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수의 청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까지 한꺼번에 정규직화하기는 좀 어려웠다라는 거고요. 정부는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들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청와대가 국정상황실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시절 문건 500여 건의 내용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보수단체 지원과 보수 논객을 육성하는 방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유미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의 문건은 모두 504건이었습니다. 당시는 정책조정수석실이었습니다.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작성됐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특히 한 문건에는 보수 논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보수단체 재정 확충 지원 대책, 청년과 해외 보수 세력 육성 방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정 이념 확산 방안을 청와대가 직접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 기능에 개입한 의혹도 나왔습니다. 카카오톡의 샵 검색 기능이 좌편향됐다며 개선을 주문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발견된 겁니다. 다른 문건들은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과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지급할 경우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하란 지시도 적시됐습니다. 청와대는 발견된 문건들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나 비밀 기록물이 아닌 만큼 공개는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아니라 일반 기록물이라 판단했고 이 문건들의 내용이 위법의 소지가 있는 지시를 담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문건 공개가 공무상 비밀 누설과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며 어제 박수현 대변인과 청와대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오늘 많이 더우셨죠? 전국이 펄펄 끓었습니다.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려진 서울은 34.9도를 기록했습니다. 숨막히던 한낮의 더위를 정구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의 한 쪽방촌, 침대 하나 말곤 앉을 곳도 없습니다. 방 안 기온은 32.6도,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밤에도 많이 더워. 날 바깥에도 못 나가, 다리가 아파서. 소방대원들이 쪽방촌 구석구석에 물을 뿌려 열기를 식힙니다. 길이 75m의 무거운 호수를 들고 좁은 골목길을 이동하다 보니 온몸이 금세 땀범벅이 됩니다. 하지만 소방대원 덕분에 42도까지 달아올랐던 골목은 36도까지 떨어집니다. 저희보다 더 취약한 분들이 계시니까요. 도움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찜통 같은 한낮에도 시장 상인들은 쉴 수 없습니다. 행여 생선이 상할까 얼음을 뿌리고 또 뿌립니다. 바로바로 다 녹아버려요, 얼음이. 이게 경기 좋을 때 같으면 이렇게 안 뿌려도 금방 팔리면 되는데. 차로 꽉 찬 도심 아스팔트 길은 말 그대로 펄펄 끓어오릅니다. 교차로에 설치된 천막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 한 개를 따라가며 잠시나마 찜통 더위를 피해봅니다.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린 서울은 34.9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최악의 무더위가 찾아왔던 작년보다 보름이나 빨리 찾아온 겁니다. 영남 지방은 경북 청도가 최고 38.3도까지 오르는 등 닷새째 폭염경보를 이어갔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이렇게 더울 때 긴 야외 활동은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오늘 전북 순천과 경북 구미에선 땡볕 아래 작업하다 숨지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전북 순창군 쌍치면의 한 야산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동료와 풀을 베던 일용직 노동자 54살 김모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119 구조대가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김 씨가 쓰러졌을 때의 기온은 30.1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경북 구미에서도 오후 4시쯤 반일하던 80대 노인이 숨졌습니다. 폭염경보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부산 경남 지방에선 오존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경남 창녕이 37.6도, 대구가 37.3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30도를 크게 웃도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내일도 더울 전망입니다. 내일 서울의 기온은 33도까지 올라가겠고 광주는 35도, 대구는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시작으로 모레는 중부지방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폭염이 주춤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형편이 어려워 병원조차 갈 수 없는 가정이 100만 가구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직접 찾아가 돌봐주는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자식보다 낫다는 말을 들을 만큼 취약계층에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명함은 엇갈립니다.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방문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남주현 기자입니다. 많이 좋아하셨네요. 지난번에는 얼굴색도 막 안 좋으시고. 반 지하방에 혼자 사는 56살 김경민 씨는 석 달 전 방 안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침대 발치 밑에 웅크리듯 쓰러져 있으셨는데 일어나지 못하시고 방문간호사 배수연 씨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기지 않았더라면 생을 마감할 뻔했습니다. 아이고 그때 못 옮기셔가지고 좀 더 늦게 발견이 됐다면 욕창이나 영양결핍, 더 나아가서는 사망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역시 홀로 사는 이 60대 남성도 방문간호사 덕분에 뇌졸중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이거 연습 많이 하시라고 그랬잖아. 응? 어려운 형편 탓에 병원 가기가 쉽지 않아 중병을 앓고 있는지조차 몰랐던 겁니다. 꼭 누가 안 거들면 못 가고 그렇게 돼버리니까 안 돼서 병원 잘. 시행된 지 10년. 방문간호사는 기초수급자 100만 가구의 든든한 주치의가 되고 있습니다. 건강의 취약성과 빈곤의 취약성이 엮어지는 사람들을 우리 사회가 그냥 내버려 두지만은 않는다라는 사회적 기본적 안전망을 구축했다라는. 중앙대병원 연구 결과 이 방문 건강 서비스로 취약계층 노인의 건강 상태가 48%나 좋아졌습니다.
또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도 39%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의료 서비스의 대안으로 모색되면서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을 비롯한 사회 전반 취약계층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방문간호사가 사회복지사와 한 팀을 이뤄 다닙니다. 하지만 지방에선 인력이 부족한 탓에 대개 방문간호사 혼자 다닙니다. 주양숙 씨가 그런 경우입니다. 오른쪽 팔은 150에 80이세요. 병원이 높구나. 그러다 보니 사회복지사 역할도 하게 됩니다. 어머니, 네. 보일러 고장난 거 여기 오기 전에 제가 면사무소 전화 드렸거든요. 홀로 400가구를 담당하는 고된 일이지만 주 씨는 8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분은 계속 바뀌어야 했습니다. 처음엔 기간제 공무원으로 시작했지만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개인 사업자 자격으로 변경했고 3년 전부터는 위탁업체 소속 노동자입니다. 연말이 되면 해고 통지서를 받고 또 1월 2일자 되면서 이제 계약서를 다시 쓰고 요거 지금 제가 거의 한 7, 8년 되풀이하고 있는 셈이죠. 사회복지사는 모두 정규직이지만 방문간호사 2,216명은 모두 비정규직입니다. 월급은 수당을 다 합쳐도 일반 간호공무원의 60% 정도고 업무 중 재해가 생겨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추가 근무에 따른 보상은 고사하고 자기 돈을 써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퇴근하는 길에 전화가 왔어요. 이분 자살 시도해서 병원에다 실어놓고 이제 택시비를 사용을 했으니까 영수증을 드렸는데 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이 확대해야 할 국가보건 사업이라면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처우도 보장돼야 합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병원에서 오래 기다려 의사를 만나면 진료는 고작 2, 3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 시간이란 게 의료 수가, 병원 경영과 관련된 거라 쉽게 풀리지 않는 숙제인데 서울대병원이 환자 15분 진료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장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병원 진료실입니다. 환자가 들어가 의사와 상담을 끝내고 나오기까지 2분 20초 정도 걸립니다. 먹고 싶은 거 그냥 웃다가 그냥 급하시니까 참아요. 딴 분도 봐야 되니까. 진료가 1분 30초 만에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병원 의사 406명 가운데 수술하는 의사 등을 제외하고 진료할 수 있는 의사는 하루 230명인데 환자는 하루에 9,000명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3년 전부터 15분 진료를 해왔던 호흡기내과 임재준 교수입니다. 가래는 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약간 기관지 확장증이 조금 있어 보여요. 진료비는 같지만 15분간 충분히 설명해 줍니다. 이 선생님은 웃으면서 다 다른 과에서 본 것도 다 이렇게 비교해보고 그래서 참 기분이 좋네요. 서울대병원이 이 15분 진료를 다음 달부터 신경외과 등 10개 진료 과목, 12명 의사에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모든 환자를 이렇게 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어떤 환자에게 15분 진료를 해줄지는 의사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2차 병원이나 3차 병원에서 진단이 안 되거나 또 치료가 어렵거나 복잡성이 높거나 이런 환자들을 또 토요일 오전 등 별도의 시간에만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15분 진료의 수가를 결정하기 위해 9월부터는 시범 사업을 하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SBS 장선입니다. 해외에서 물건 사올 때 면세 한도가 $600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 넘는 건 괜찮겠지, 설마 걸리겠어 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죠. 정부가 휴가철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송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럽에서 돌아온 여행객짐에서 유명 브랜드 가방이 발견됐습니다. 국내에서 산 거라 말하지만 가방이 좀 비싼 거라서 제가 여기다가 해놓은 거예요. 세관원에 계속된 추궁에 결국 해외 구매 영수증을 보여줍니다. 계산하면 한 25만 7천 원 정도 나오거든요. 다른 여행객도 가방이 적발돼 세금을 더 물게 됐습니다. 신고 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40% 가산세를 추가하고 우리나라의 면세 한도는 $600.
$2,000짜리 가방을 몰래 들여오다 들키면 가산세 13만 원을 더해 46만 원을 내야 합니다. 반대로 자진 신고를 하면 30%가 감면돼 세금은 23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자진 신고는 늘고 있지만 세관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되는 건수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 때문이지만 세관 검사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비행기 화물칸으로 오는 짐은 전량 엑스레이 검사로 의심되는 화물을 골라내고 개인이 휴대하는 짐은 입국장에 있는 CCTV와 사복 세관원 등이 여행객 움직임까지 관찰해 선별해냅니다. 관세청은 휴가철을 맞아 다음 주부터 2주간 검사 비율을 30% 높이는 등 연세 초과 물품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SBS 송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물난리를 뒤로 하고 관광성 유럽 연수를 떠났던 충청북도 도의원 4명 가운데 2명이 황급히 귀국했습니다. 당 차원에서 이미 중징계를 예고한 가운데 의원들은 거듭 머리를 숙였습니다. CJB 홍우표 기자입니다. 조기 귀국한 충북 도의원은 박봉선 의원과 최병현 의원 등 2명입니다.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당 차원의 중징계가 예고되자 사흘 만에 되돌아온 것입니다. 피해 입으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절대 이걸 계기로 해서 더 봉사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기자회견에서도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외 연수를 갈지 말지 고민이 있었지만 다수의 의견에 따라 출국했다며 생각이 짧았다고 말했습니다. 의원직 사퇴 등 거취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도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분골쇄신하겠습니다. 하지만 함께 외유에 오른 김학철 의원이 국민을 쥐떼에 빗댄 발언이 알려지면서 민심은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서울의 한 민간단체 대표는 충북 도의회를 찾아 삽과 현수막을 놓고 항의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국민의 내민이냐? 대정신이냐? 사퇴하라! 한국당 당무감사위원회는 소속 도의원 3명에 대해 제명 원고를 의결했고 민주당도 징계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망신을 산 수해 속 도의원들의 외유는 의원 개인의 설악까지 겹치면서 전 국민의 분노를 사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CJB 뉴스 홍우표입니다. 한 대학교 야구부 감독이 해외 전지훈련에서 선수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TJB 최은호 기자입니다. 파란색 운동복을 입은 남성이 손을 휘두르자 빨간색 유니폼을 입은 선수가 재빨리 피합니다. 오른손과 발로 선수의 얼굴과 정강이를 때리더니 무릎 꿇은 선수를 발로 걷어차기까지 합니다. 충남의 한 대학교 야구부 정모 감독이 수년 동안 훈련 중 선수를 폭행하고 폭언을 일삼았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난 3월엔 학부모들이 정 감독의 폭행과 운영비 비리를 문제 삼아 학교의 감독 교체를 요구했지만 경고에 그쳤습니다. 지난 영상 하나 가지고 해임시키는 것은 좀 가혹하다. 학교에서 총장님이 경고 조치하고 심화해서 받고 이러한 것들이 재발되면 해임을 시켜줘라. 이 대학교 야구부는 재단 설립자의 교비 횡령과 불법 운영으로 폐교 위기에 놓였던 지난 2013년 창단돼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현재 학교재단은 교육부에 폐교 신청을 했고 교직원들은 학교 정상화를 요구하며 집회에 나서는 상황. 이곳은 대학교 야구부가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현재는 인적이 끊긴 상태로 보시는 것처럼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문체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을 밝혔는데 정 감독은 지도자로서 영구 제명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TJB 최은호입니다. 삼성전자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내 동선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회사 운동시설과 또 커피숍 같은 장소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분 단위로 나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자료를 근거로 근무 태만 등을 문제 삼아 해당 직원을 그날 바로 회사를 그만두도록 했습니다. 삼성의 이런 조치에 문제가 없는 건지 조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8살 A씨는 삼성전자에서 파견 계약직으로 통번역 일을 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1년. 그런데 5달도 안 된 지난 5월 10일 파견 회사로부터
삼성전자가 근로자 교체를 요구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가 삼성전자 인사 담당자를 찾아가 이유를 따져 묻자 담당자는 비근무 추정 시간표를 보여줬습니다. A씨가 사무실이 아닌 회사 안에 다른 곳에 머문 시간과 장소가 분 단위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소름이 너무 확 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디서 어느 시간에 뭘 하고 있었는지 회사에서는 다 보고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3월 7일 1시간 17분, 8일 31분, 9일 37분, 10일 4분. 삼성전자 측은 이 시간 동안 A씨가 근무하지 않았다고 추정했습니다. 센트럴, 그다음에 R3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어디죠? 여기에는 커피숍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규직 직원들이 보통 커피 한잔 하자고 아니면 업무에 대한 얘기 뭐 토론하거나 이럴 때 보통 누구하고 그러면 같이 갔나요? 과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부장님이나 보통 업무에 관한 피드백을 많이 주세요. 회사 안에서 상사들과 머물렀고 업무의 연장선이란 주장입니다. 삼성전자 측은 A씨는 근무 태만도 있었지만 시간 외 수당 부정 신청이 더 큰 교체 요청 사유였다고 말합니다. A씨가 시간 외 수당을 넉 달 동안 9번 신청했는데 이 가운데 6번이 부풀려졌고 특히 한 번은 출입 기록을 일부러 남겨 고의로 부정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부서원들과 저녁 자리를 한 뒤 시간 외 수당 신청을 했는데 문제를 지적받고 그 이후엔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삼성전자는 또 A씨가 잘못을 시인해 파견 회사와 권고 퇴사 합의서를 썼다면서 해고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A씨는 사실상 해고였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혼자 오라 그러길래 내려갔는데 그 앞에서 이제 권고 퇴사 합의서를 내밀면서 이 자리에서 사인하고 오늘 퇴사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비정규 노동자들만 차별적으로 취급해서 근무 시간 내에 뭘 했는지 일거수일투족을 사찰해서 중간에 해고도 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것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그런 삼성의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지.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조규입니다. 오늘 새벽 목포를 떠나 제주로 가던 여객선에서 한 40대 남성이 바다에 떨어졌다가 3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등에 메고 있던 가방 덕택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JIBS 박재현 기자입니다. 바다 위에 한 남성이 떠다닙니다. 해경대원이 뛰어들어 끌고 나옵니다. 여객선에서 실종된 47살 고모 씨가 구조된 것은 오늘 아침 7시 20분쯤 추자도 남동쪽 16km 해상입니다. 실종 3시간 만입니다. 고 씨가 안전하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메고 있던 가방 때문이었습니다. 가방을 등에 좀 메고 있었습니다. 가방에 보니까 같은 두꺼운 옷이 있어갖고 불량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 씨는 어젯밤 목포발 제주행 15,000톤급 여객선에 탔다 오늘 새벽 3층 데크에서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선내에서 고 씨의 다른 가방을 발견한 직원이 신속하게 신고하면서 바로 수색이 벌어졌습니다. 가방이 어떤 한 손님이 있는데 그 손님 걸로 차류가 돼가지고 전 승무원이 이제 그 손님에 대해서 수색 작업에 들어갔고 안내 방송도 하고 그래도 손님은 안 나타나셨고. 해경은 고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IBS 박지현입니다. 법원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에게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이부진 사장이 8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은 재벌가의 딸과 평사원의 만남이라는 화제를 낳으며 지난 1999년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4년부터 이혼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이 사장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혼 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냈습니다. 1년 반 뒤 재판부는 이혼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초등학생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 모두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임 전 고문은 항소했고 서울가정법원에 별도로 재산분할과 이혼 소송도 냈습니다. 수원지법 항소부가 성남지원에 관할권이 없다며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내 소송이 다시 시작됐지만 이번에도 재판부의 판단은 같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하면서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했습니다. 임 전 고문에겐 한 달에 한 번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줘야 할 재산 분할액은 임 전 고문이 주장했던 1조 2천억 원에 크게 못 미치는 86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별도로 판결 이유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이 사장 측은 현명한 판결이라며 환영했지만 임 전 고문 측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항소심에서 다툴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독일 자동차 브랜드 아우디가 중국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광고를 내보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불매 운동을 하자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베이징에서 정성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신랑이 결혼 서약을 하려는 순간 신랑 어머니가 예식을 중단시킵니다. 그러더니 신부의 코와 귀를 잡아당겨보고 마치 동물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듯이 강제로 신부의 입을 벌려 치아 상태를 검사합니다. 신랑 어머니가 오케이 사인을 내자 신랑과 신부가 안도하지만 신랑 어머니가 다시 신부의 가슴을 보면서 중요한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아우디 차량이 등장합니다. 최근 아우디가 중국의 영화관과 온라인에 내보낸 중고차 판매 광고 내용입니다. 중고차를 살 땐 꼼꼼하게 점검한 자신들의 차량을 선택하라는 의도지만 여성을 동물처럼 대하는 광고 내용이 중국 소비자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特别奇怪，就不要拿女生做这个当成一个物品一样去做检查。为什么他只对那个女孩有那么高要求啊？但没有看到男方的家长来检查一下男方，对不对？ 아우디 측은 중국 내 영업은 현지 합작 투자사의 책임이라며 이 광고가 나온 과정을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이 아우디 자동차를 사지 말자는 불매 운동을 촉구하고 있어서 이 광고의 파장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최근 미니스커트 영상 때문에 시끄러웠던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번에는 왕자가 시민을 향해 폭력을 휘두르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절대 왕정 국가지만 비난 여론이 워낙 거세지자 국왕이 직접 왕자를 체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카이로 이대욱 특파원입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남성에게 가차없이 주먹질을 날립니다. 이번에는 심한 구타를 당해 피범벅이 된 운전자를 또 때리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앞에 가는 남성의 뒤통수를 갑자기 후려치고 남녀를 가리지 않고 총까지 겨누며 위협합니다. 폭력배처럼 시민에게 무차별 폭행을 휘두른 남성은 다름 아닌 사우디의 왕자입니다. 왕자의 갑질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오자 사우디 사회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엔 시민을 공격하는 왕자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처벌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비난 여론에 부담을 느낀 살만 사우디 국왕이 직접 나서서 왕자의 체포를 지시했습니다. 판결 전까지 석방하지 말라고 못 박았고 법 앞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평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우디 왕자와 공주라는 지위가 더는 특권이 아님을 천명한 겁니다. 국왕이 직접 나서서 갑질 왕자를 즉각 구속한 건 비난 여론이 왕가 전체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카이로에서 SBS 이대욱입니다. 새 정부 조직 개편안이 오늘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이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뀌고 국민안전처는 폐지, 또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로 개편됩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차관급 부처였던 중소기업청이 장관급인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한 겁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해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중소기업청이 오늘 지난 1996년 당시 산업부의 외청으로 출범한 중소기업청이 21년 만에 장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됐습니다. 부처명에서도 드러나듯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정책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도 주도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중심으로 놓고 중소기업 일자리를 만들고 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구축하는 업무를 아마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는 부로 승격한 만큼 독자적인 입법 발의권까지 갖게 돼 대기업 중심 산업정책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됐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산업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중소기업의 어떻게 보면 권한을 정부 부처 내에서 대변을 할 수 있고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조정도 총괄할 수 있는 측면. 기존 중견기업 정책 기능은 산업부로 이관되는데 산업부에는 통상교섭본부가 신설돼 한미 FTA 등 통상 협상을 이끌게 됐습니다. SBS 한승원입니다.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카이가 한국형 헬기 수리온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에 정품이 아닌 이른바 짝퉁이 쓰였다는 걸 알고도 은폐하려 한 정황이 S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수리온 헬기 시험 운용 도중 7대에서 내부 회로가 불에 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기체의 기록이나 외부 기압 등 비행 정보를 조종사에게 알려주고 위험한 상황에선 경보를 울리는 텐탈이라는 부품이 문제였습니다. 텐탈이 잘못되면 조종사가 비행 정보와 위험 경보를 전달받지 못해 추락하거나 불시착할 위험이 있습니다. 당시 카이는 정품이 아닌 텐탈이 수리온 10여 대에 장착된 걸로 파악했습니다. 카이의 협력사가 다른 업체로부터 정품이 아닌 가짜 부품을 구입해 납품한 겁니다. 주요 방산물자에 가짜 부품이 쓰이면 국방기술품질원에 보고한 뒤 검사를 받아 교체해야 합니다. 하지만 카이는 보고 없이 협력사에게 몰래 부품 교체를 지시했다고 바뀐 협력사 대표가 폭로했습니다. 부품에 대한 품질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교체를 할 수가 있는데 빼먹었죠. 사고 신고도 안 했고. 제가 내용 증명을 보냈으니 알았겠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피드백은 없었고요. 이에 대해 카이 측은 문제가 된 부품은 정식 보고한 뒤 교체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근거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해당 부품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성룡 대표가 사임한 가운데 검찰은 하 전 대표의 측근인 경영지원 본부장을 소환하는 등 경영진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한 남성이 유명 작곡가 행세를 하며 연예기획사에서 돈을 받아 챙기고 연습생들을 성희롱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알고 보니 협회에 등록도 안 된 가짜 작곡가였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4인조 걸그룹을 꿈꾸며 연습생들이 땀을 흘리던 연습실은 한 달 넘게 텅 비어 있습니다. 가수로 데뷔할 수 있다는 희망도 잠시 작곡가 A씨의 계속되는 성희롱에 연습생들은 꿈을 접었습니다. 2차 노래방을 갔는데 애들이랑 오니까 업소 같다고. A씨는 스스로를 유명 작곡가라 소개하고 이 기획사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미성년자 연습생까지 술자리에 불러 추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나쁜 걸 알면서도 저희는 말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 잘리면 저희는 이제 끝인 거잖아요. 그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일부 연습생들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A씨는 한국저작권협회에 등록도 안 된 가짜 작곡가였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기획사 대표가 고소해 경찰에 사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A씨는 사기도 성추행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성추행을 저요? 네, 전혀 할 수가 없죠. 회사 대표와 연습생들은 A씨를 성추행과 성희롱 혐의로 오늘 경찰에 추가 고소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요즘은 어떤 분야에서든 신비주의보단 친근함이 더 환호받죠. 공연계에선 개막을 앞두고 관객을 초청해 세세한 연습 과정을 공개하며 입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조지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설레는 표정의 배우와 연주자들이 하나둘 모입니다. 이 자리는 바로 시츠 프로브. 따로 연습하던 배우와 오케스트라가 처음으로 함께 호흡을 맞춰보는 과정입니다. 제가 가고 싶은 템포는 이거예요. 음악 감독의 지시와 배우들의 열창을 코앞에서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은 특별히 초대된 관객입니다. 열기나 열정을 더 직접 느낄 수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지금 떨려요. 예전에는 좀 신비로운 공간이었다면 그런 자리를 오픈해서 관객들의 주목을 좀 끌고 싶어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국립현대무용단도 신작 발표를 앞두고 전례 없이 5번이나 일반인들을 연습실로 초대했습니다. 작품을 공개하고 편안한 대화도 나눕니다. 사실 공연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바로 앞에 계시고.
이런 연습 과정 공개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무용단 저변 확대에 저희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부터 자발해서 이렇게 조금 열어놓으면은 사람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현대무용 공연도 자주 찾지 않을까. 제작진의 숨소리까지 듣는 특별한 경험은 SNS를 타고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관객과 작품 사이 거리가 줄어들수록 공연을 즐기는 마니아층은 두터워질 걸로 보입니다. SBS 조지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축구 수원의 조나탄이 엄청난 골 폭풍을 일으키며 K리그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 세계적인 축구 스타죠. 호날두와 닮지 않았나요? 이정찬 기자입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화려한 개인기와 정교한 볼 감각, 여기에 특유의 골 세리머니까지. 등번호도 7번을 단 조나탄은 여러모로 축구 스타 호날두를 빼닮았습니다. Eu acho legal, acho incrível, acho que o cara é o melhor jogador do mundo e ter essas pequenas comparações, não só no visual como no jogo também, eu acho que eu fico muito feliz. 지난해 임대 선수로 수원 유니폼을 입은 브라질 출신 조나탄은 지난달 완전 이적한 뒤 전혀 다른 선수가 됐습니다. 시즌 초반 11경기에서 4골에 그치다가 이적 이후 8경기에서 12골을 몰아치며 단숨에 득점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어제 전남전에선 해트트릭을 기록했는데 골문 사각 지역에서 해트트릭을 완성한 오버헤드킥은 그야말로 예술이었습니다. 왼발의 달인 염기훈과 함께 이른바 염탄 콤비로 위력을 더하고 있는 조나탄은 시즌 초반 11위까지 추락했던 팀을 3위로 끌어올리며 명가 재건을 이끌고 있습니다. 올 초만 해도 수원 팬들의 바람에 불과했던 귀하 문제도 이제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u só ia me naturalizar se fosse para defender a seleção coreana. 뜨거운 여름 그라운드를 휩쓰는 수원 호날두 조나탄 열풍으로 K리그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SBS 이정찬입니다. 한낮의 무더운 열기가 밤이 된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서울에는 올여름 처음으로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낮 기온이 34.9도까지 올랐고요. 뿐만 아니라 전국 거의 모든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렇게 서울의 첫 폭염경보는 작년보다는 보름 빠른 건데요. 무더위는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강도는 갈수록 완화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덥고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새벽에는 경기 북부와 영서지방에, 오후에는 내륙지방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밤에는 북쪽에 위치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중북부 지방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남부지방은 대구의 낮 기온 37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토요일인 모레는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지방에, 일요일에는 중부와 영남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김학철 충청북도 도의원은 최악의 물난리 속에 떠난 유럽 연수가 논란이 되자 만만한 게 지방의원이냐며 국민을 향해 막말까지 했습니다. 과연 누가 누구를 만만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본인이 누구 돈으로 연수를 갔는지도 잊은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